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드디어 대선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라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호가 갔습니다. 주요 5후보 모두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할 수 있는 선거는 역대 처음인지라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내가 아니면 누굴 찍어라. 이런 말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1, 2번 후보가 사표 심리를 자극한다며 4, 5번 후보는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3번 후보는 4번, 5번 후보가 잠식하는 1번, 2번 표심을 응원하고 복잡한 방정식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각자의 실력이다. 사표 심리 아무리 자극해도 표가 흩어지면 그게 실력이고 사표 심리 자극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표가 흩어지면 그 역시 실력이다. 누구의 어떤 호소에 어떻게 공감이 됐든 그 모든 결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신입니다. 누구의 소신이 다른 누구의 소신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실제 투표로 드러내는 거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하지 않는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 시민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대선일이 왔네요. 예.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정말. 네.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이번 대선은 유난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후보들도 많았고 말들도 많았고 보통은 이제 한 2명 정도 후보 혹은 많아야 한 3명 정도 후보에 이제 뉴스가 배분이 됐는데 이번엔 5후보 다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네, 끝까지 또 완주했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았고 완주하지 않으면 완주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죠. 한 3번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이번 대선 5번까지, 5번 후보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미디어도 5번 후보를 다 골고루 다뤘고요, 실제. 네, 또 TV 토론 효과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제 마지막 유세였죠? 예. 네, 어제 자정까지 가능했던 유세여서요. 예. 각자 마무리 유세했습니다. 자, 마무리 유세에서 어떤 말들이 등장했는지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는 마무리를 어디서 했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와 청주를 거쳐서 상경에서 촛불 집회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를 마무리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관심사는 더 이상 승부가 아니라면서 득표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거 있습니까? 청산 아직 시작도 못했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촛불이 왜 들렸고 그 마무리가 뭐냐. 네, 그러니 압도적인 정권 교체, 득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1번 후보는 아마도 이제 이번 대선이 8시까지니까 막판에 그 투표 동료 이제 특히 1, 2번 그 정당은 그중에서도 특히 2번 정당은 이 조직력이 가장 강한 전통의 투표 동료가 막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득표율이 중요하다. 네, 선거 막판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 포인트입니다. 네. 자신의 지지층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투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죠. 네. 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서 서울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했습니다. 서울 대안문에서 선거 유세를 했고 그 이후에는 홍대를 찾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는 각 후보들에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비판의 이야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 보고는 문쩔쩔이래요.
걔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 다음에 그 안 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유세 스킬인데, 말 자체는 뭐랄까요. 혹자는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들을 이렇게, 낮추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예. 네. 보수를 우습게 여겼던 세력을 자신이 심판하겠다. 그러니, 자존심을 다시 끌어올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나름의 막말 같아도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것도. 예. 계산된 발언인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네이밍 센스를 이용해서. 네, 4번, 5번 후보에게도 별명을 붙여줬는데, 유승민 후보는 유배신, 심상정 후보는 심배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번 후보는 어딜 갔고 무슨 멘트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기 전에 일단 어딜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어제 대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서 홍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유세를 끝맺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개파 패권을 위한 정권교체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충청이 낳은 큰 지도자들이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 약속드립니다. 예, 마지막이다 보니 다들 자신의 그동안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양극단, 홍준표 후보나 문재인 후보, 1번, 2번은 양극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야말로 합리적 중도로 1, 2번이 되면 편가르기가 될 것이다. 예. 계속 분열된다라는 메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반복된 핵심 메시지죠. 예. 양극단을 배제하고 본인과 같은 합리적 중도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에도 그런 메시지가 반복이 됐고요. 자, 이번에도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대전과 서울대학가를 돈 다음에 명동에서 최종 유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표다라면서 계속해서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 2번 후보는 사표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4, 5번 후보는 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예. 4, 5번 후보, 1, 2번 후보와 4, 5번 후보 이 메시지는 이제 반복됩니다. 예.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기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4번 타자 역전의 말로 없는 꼭 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유승민의 표는 사표가 아니다는 얘기. 예, 네. 그렇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3볼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볼 하나 남았고 말로 상황인데 홈런을 치겠다고. 사표 이야기를 4번 후보는 가는 곳마다 계속 합니다. 미래의 투자다. 예, 사표가 결코 아니다. 소수 정당의 후보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사표 심리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5번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계속해서 서울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 촛불 필리버스터 유세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정권 교체는 이미 확실하다면서 소신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투표를 해야 촛불 시민혁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심상정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도 한 2주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권 교체는 이미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그 걱정 말고 심상정을 선택해라. 소신대로. 네, 이 메시지죠. 4번과 5번의 메시지는 유사합니다. 이제 소수정당 항상 깜깜이 때 그 직전 지지율을
이제 불안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유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선을 만들어냈던 분들 소식도 저희가 짧게 좀 전해드릴까요? 예.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 신청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거소투표는 구치소 수용자 등한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이나 구치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소투표라는 걸 합니다. 근데 최순실, 김기춘 두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선 뉴스에 다 묻혔는데 이 국정농단 재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뇌물죄 재판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몇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순실 씨와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언론의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지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대부분은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증인들이 법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소소하게도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간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간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을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뭐 사다 줬다. 네,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최순실 씨 운전기사 박모 씨의 진술입니다. 네. 그것이 공개된 거죠. 직접 와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특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증언이 이제 공개된 거죠. 예, 당시에.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지나야, 다시 주목을 받겠죠.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 재산이나, 왜냐면 재산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 환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브리핑은 칭찬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원래 시사방송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예. 문제점만 지적해도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대선 당일이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칭찬, 좋은 점, 대단한 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점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어젯밤에. 다섯 후보에 대한 보통은 이제 문제점이나, 또는 아쉬웠던 점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대선.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1번 후보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가 보기 가장 대단한 점은 지난 5년간 미디어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한 후보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종이 매체나 할 거 없이 민원연에 계속 발표했던 지표에서 나왔죠. 마이너스 점수를 계속 받았던. 근데 이 범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이제 맏형격인 후보였죠. 후보로서 일종의 울타리 혹은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이제 DJP 연합이란 큰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집권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필요했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도 10% 박스권부터 시작해서 20% 박스권, 30% 박스권 아주 더디게 혼자서 버텨서 결국 여기까지 쌓아왔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대급 후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크게 출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서 미디어 커버리지 없이 여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쌓아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역대급 후보다. 되돌아보면 2번 후보에 대단한 점은 홍준표 후보는 가장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5%도 안 됐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와해됐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전망 거의 개인 역량만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점에서 대단하다. 만약 대선 기간이 한 달만 더 길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이 본인이 한 달만 더 전에 후보가 되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20%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항상 한 20에서 25%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층에 기대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처음에 그 표부터 모으려고. 만약에 시간이 좀 길었다면 중도 보수를 향한 좀 유연한 전략, 그런 대선 아젠다를 짰을 것이고, 그랬던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다. 네. 대지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번 후보의 가장 대단한 점은 김대중, 김영삼, 이 민주화운동의 거두죠. 두 분 다 대통령을 했던.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당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규모 있는 3당, 성공적인 창당, 이게 과연 다시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큰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양쪽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대선 로드맵을 그렸어요. 이런 정치적 중도의 그림은 아무도 그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선거운동사가 될 거라고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한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로드맵을 짰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치사에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4번 후보 대단한 점은 5 후보 중에 후보가 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유일한 후보였죠. 그게 대단한 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기서부터 네네. 그런 압박을 받았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텨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예, 그러면서 막판에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외부의 압박은 정치인한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도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결국은 단일화 응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압력, 내부로부터의 압력, 탈당 막 10명 이상, 절반 가까운 탈당이죠. 당의 규모로 볼 때. 그거를 버텨냈다는 게 이미 정치적 승자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새로운 보수층을 사실상 발굴해낸 거죠. 20, 30대 보수층은 보수정당이 타겟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보수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의 기록이 될 것 같고, 5번 후보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선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후보는 없었다. 진보정당 선거는 역대로 이제 개인보다는 조직, 그리고 자질 이전인 선명성, 이런 걸로 승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철저히 자기 능력, 자기 자질로 대중에게 이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그걸 설득했고, 통했어요. 예, 일정 정도. 그래서 소위 이제 386 세대부터 이어지던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 경우와 비슷하게 젊은 진보 유권자층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네. 역시 진보정당 선거운동사를 다 했었다. 네. 5 후보 모두 기록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후보들에 대한 해석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장에서, 뉴스 공장에서 보기 힘든 칭찬 세례를. 예, 너무 어색하네요. 네, 막 퍼붓고 났더니 저도 물을 마시고 싶고. 자, 각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 지지율도 아무것도 아니고. 투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6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가지 바뀔 점들이 있죠. 투표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그 바뀐 점 여쭤보기 전에 혹시 신분증이 없이 투표장에 갔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가져올 시간도 없고 이렇게 촉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투표를 위한 신분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에 본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가져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달라진 점을. 예. 유권자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일에 투표 시간하고 선거일 SNS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 인증샷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투표 시간은 2시간 늘어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선거 당일인 5월 9일에도 SNS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SNS상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SNS에 게시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해졌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 참여 문구와 함께 전송도 할 수가 있고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게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8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만. 그리고 아니요. 선거운동원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 유권자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SNS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선거운동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당일날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다고요? 8시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운동이 뭔가가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자기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운동이 될 텐데 일반인도 그러면 뭐 1번을 선택해주세요, 2번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선거법상에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예. SNS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죠? 예를 들면 이제 예. 공무원. 아, 공무원. 법상에 예를 들면 그 중립, 아하. 통반장, 예를 들면 독립반장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법상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일반인 모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에.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알려주세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오늘 해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예. 예,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일치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예. 투표 참여 활동 권유를 하는 그런 가의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투표 참여하세요라는 그런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행위 또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온라인, 오프라인이 철저히 구분이 되는군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을 포함해서 일반인 모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대부분이 가능을 하다. 그쵸. 온라인 상에서는 그냥 선거일에도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뭐 선거운동원들은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정당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행위를 SNS나 뭐 게시판 곳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2번이 싫다 혹은 나는 1번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 SNS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비방, 흑색 선전은 안 되겠죠.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크게 바뀐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인데 선관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번에는 사전투표까지 감안해서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저희 중앙선관위가 4월 28일, 29일 양일간 월드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유권자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6.9%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4일, 5월 5일 사전투표율 상승폭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80%대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80%대 투표율이 언제였죠? 이게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던. 예. 그때 80.5, 80점대였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됐는데. 20년 만에 이제. 그렇겠네요. 80%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선관위가 당선자를 사실상 거의 확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로 보십니까, 이번에는? 개표는. 예. 이번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8시까지입니다. 그렇죠. 2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2시간 정도 늘어난 만큼 개표 거리가 더 늦춰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28.5cm 상당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투표지 분류기가 읽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이제 높아서 이제 개표해야 할 투표지 수가 이제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월 10일 새벽 2시 이후에 2시.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선관위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60 이내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희망, 공정과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자, 긴급하게 저희가 편성했는데 갑자기 최고 인기 코너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아니, 저희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부르시니까. 아니, 자꾸 이제, 청취자들이 이 두 분 빨리 모셔가지고, 판세 얘기를 들어보자고.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대선 당일이라 정치인들 연결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투표 동료
차원에서 정당 연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선관위 공식 해석은 15분을 다 연결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땜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15분을 다 연결합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 판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거여서, 이번 대략 2달간의 레이스, 길게 보면 이제 탄핵 정부부터 시작되는 네. 대선 전국의 레이스를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특이점들이나 이번 대선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고 탄핵에 의해서 시작된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보다는 회기적 투표, 심판적 투표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난 선거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화두였지 않느냐. 문재인을 이렇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가 문재인 후보였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저는 굉장히 그 대선 내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깐깐해진 유권자들 그리고 아주 빛나는 조연 또 무난한 주연들이 뭉쳐서 만든 정치 드라마처럼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탄핵 대선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뭐 심판 선거가 기본 원리로 베이스고. 작동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판 선거, 정권 교체 내지는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수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위에 펼쳐진 실제 실전 대선에 들어와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게 뭐 아무런 변수도 없고 그냥 뭐 대세론, 정권 교체 뭐 1등 주자로 힘을 몰아줘 이런 식의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좀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들을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좋은 대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수성을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었지 이게 변수가 오히려 없지 않은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TV 토론회가 가장 중요했죠. 이번 선거 자체가. 왜냐하면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대선이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컨텐츠가 강한 정치인이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다음 선거에서도. 네. 토론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폭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이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후보마다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이미 대선을 한번 치렀던 분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또 강력한 지지층, 고정 지지층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성과도 보이고 한계도 보였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죠. 그 견고하게 버텨주고 왜냐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된 지지층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세나 네거티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등장한 후보들, 새롭게 검증받는 후보들은 그 하나의 어떤 이슈나 상황에서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재인 후보라고 해서 TV 토론을 꼭 잘했냐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를 잘 견뎠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많다는 거죠. 잘 버텼다. 네.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경력까지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 경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의 정책이 작동하는지 이거는 뭐 청와대 경험도 있었지만 당대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정책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노련해졌다 할까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대선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23일 날 선관위 1차 토론회 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이 발언이 있었던 그 토론회가 하필이면 그날 가장 큰 토론회가 시청률도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대선의 변곡점, 판세 변곡점을 규정했던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이 언젠가는 그걸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오프라인 세계의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 흐름하고 온라인 쪽의 흐름이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들,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까지 불리는 그 지지층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아마 그 전까지 상황에 그 직전에 보면 양강구도,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 형성된 직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가 몇 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딸, 부인 관련된 이슈. 유치원 이슈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푸시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그 공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공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자신이거나 혹은 그 캠프 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거를 오프라인 TV 토론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니까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 무관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는 반응. 그 황당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런 해석을 누군가 하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11일 날, 4월 둘째 주가 사실은 1차 어떻게 보면 분기점입니다. 승부에 있어서. 왜냐하면 4월 10일, 11일 날, 양강구도 확실히 형성이 됐고. 실제 형성이 됐고. 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분이 여론조사 시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양강구도 확실히 형성됐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됐다는 조사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 조사에서는 한 5% 내에서 붙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7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으로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이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종 검증 공세 그리고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직세에 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벽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죠. 참신하다. 근데 선거운동 방식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의 어떤 캠페인 기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뚜벅이하고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과거와 똑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점점 빠졌고 결정타였던 아까 23일 날 TV토론 그 이후에 대통령감이냐 하는 의문점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개인이 까먹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참신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어야 하는데 기성 정치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그런 모습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 굉장히 호평이 있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변화, 뭐 여론조사상 지지도의 변화가 됐던 흐름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부분은 역시 양강구도의 형성과 그 직후, 직전 직후 일주일 정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모여든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의 그 합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해석되지 않는 정도의 강한 반문 비문 정서가 그냥 일시적으로 다 몰려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쐐기를 박는 그 액션은 후보가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때 잘 돌이켜 보시면 안철수 후보 쪽의 어떤 그 당시 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을 때 흐름은 뭐냐면 결국 문재인을 거꾸로 쓴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걸 뭐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서 오히려 그걸 해달라. 환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세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력으로서는 이제 중소정당인 거고, 뭐 지역적 기반의 한계도 있고,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감들, 뭐 좌우의 스펙트럼의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이렇게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안철수만의 비전이 됐든 이런 것들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차라리 문재인, 홍준표,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과는 다른 정치 문법을 보여줄 안철수만의 정치 방식, 홍보 방식을 갖고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걸 보여줬어야 되거나 통합의 정신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검증 공세가 시작되니까 맞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 아들 이슈를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사실 국민의당입니다. 이 보수 정당들이 아니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공방을 시작하고 과거의 기존 정당과 동일한 어떤 문법으로 정치 공방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별다른 통합에 대한 액션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지층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지지층을 그대로 붙잡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급속히 꺼지게 된 어떤 그런 그거의 뭐 결정타는 아까 말씀하신 TV 토론입니다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그러면 그때 양강운동이 형성됐을 때 다 떨치고 뚜벅이 유세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든가. 그렇죠. 예. 뭐 네거티브 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그랬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네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 지지율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40석에 대한 불안감,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그 제기를 했었고요.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과 연대할지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좀 느낀 측면이 있었고 또 박지원 상황론 이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먼저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형성하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취약한 구조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미래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먹혔을까? 저는 젊은 층한테는 일부 먹혔을지 몰라도 40대 이상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고 좀 공허했을 거다. 뭔지를 토론을 다 보고 나서도 4차 산업이 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 고리가 학제 개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TV 토론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교육은 좀 뜯어 고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맞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제 개편 필요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 막상 그 문제가 이제 화두에 올라오자 실질적으로 막대한 재원 그다음에 뭐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그 타 후보들이 집중 공세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좀 다르네. 학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그 달라진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골간 축 중에 하나였던 이 학제 개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미래 대 과거 이 프레임 구조 속에서 선거를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나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게 참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은 유동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그렇죠. 될 수도 왜냐하면 있었다. 이게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조금 더 국민의 코드에 맞는 것들을 했다고 해서 지지율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1차 토론의 그 선관 1차 토론의 패착 이후에 그 정책 관련된 토론으로 집중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콘텐츠는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돌아보면 그때 경선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경선 경쟁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지지율이 다 안 돌아왔죠. 그리고 뭐 실제 선대위가 통합선대가 꾸려진 것도 그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게 패권주의 논란 또 뭐 적폐청산 불안감 이런 것들 자극하면서 비문용어서 확산됐던 건데 콘텐츠 경쟁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그 4차 산업에서 불확실성, 모호성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과연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그런 준비된 후보로서의 역량, 그 수준에 와 있었냐라고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재원 마련 문제, 일자리 그 81만 개의 그 소위 예산 재정 문제, 복지 공약을 다 이행하는 데 드는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돈의 문제 네네.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 시점에 양강구도가 형성됐을 때 컨텐츠 경쟁이나 내지는 정치의 비전의 경쟁으로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흐름은 알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신인 정치인, 새롭게 떠오른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코드에서 벗어난 오히려 과거의 기존의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1차 토론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SBS에서 1차 토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잠깐 예. 잘랐는데 안철수 후보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도 얘기할 텐데 워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8시 10분에 2부가 끝나더라도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막판 판세도 얘기해야 되고, 다른 후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쨌든 두 분이 약간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변곡점이 됐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신 거죠. 어차피 흩어질 표였다 쪽에 가깝고, 그리고 박시영 부대표님은, 이상일 대표님은 아니다. 관리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수석을 잘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5분에 저희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예,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2부에 이어서 박시영 왠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거 판세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2부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에 아마도 구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 후보의 부상과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투표를 하실 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6일간의 깜깜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두 분은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네. 네. 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가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나 20대 이런 등등에서 유승민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 이후에 가장 큰 특징입니까? 예, 네.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도 소신 투표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지할 거냐, 계속 지지 의향을 물어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의 결속도, 충성도는 다소 낮게 나옵니다. 대선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혹여 4번, 5번을 선택하더라도 끝까지 지지할 거냐? 4번, 5번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 선거일까지. 선거일까지. 예. 그 부분에서 조금 그렇죠. 아직 낮아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 가 있는 표가 홍준표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로 갈 거냐, 심상정 후보로 가 있는 표 중에 일부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유턴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그리고 영남의 보수층들은 홍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감지가 되고요. 영남도 이제 TK, PK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TK 쪽은 좀 그런 게 보이는데, TK와 PK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약진한 흐름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까지 홍 후보의 그 어떤 보수층 결집, 이 부분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일 텐데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의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홍 후보 쪽으로만 다 결집되는 게 아니라 안 후보 또 그 유 후보 이런 형태로 분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과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크게 지지율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네, 안 후보 경우에는 깜깜이 기간 동안 깜깜이 기간 동안에 후보의 얘기도 잠깐. 예, 약간 정체 하락하다가 뚜벅이 유세가 그래도 동정표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지지층 결속하는 데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보이는 것 같고요. 문 후보 경우에도 정체 하락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하루 이틀을 앞두고, 선거일을 하루 이틀을 앞두고
진보층은 좀 더 문 후보 쪽으로 그리고 보수층은 좀 더 홍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은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하죠. 그럴 때 이제 저희도 뭐 정확한 이제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유출하게 되는데 뭐 객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팁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각 당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대략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후보 진영은 이제 득표 목표치를 좀 내렸죠. 내리면서 약간 비상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게 엄살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래 최대치 목표보다는 조금 낮춰서 그 위기감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각 그 당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정치 하락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 뚜벅이 유세로 이렇게 선거 전략을 전환한 이후에 전환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상당히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 전략 전체를 바꾼 거니까 당 선거에서 개인 선거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 당내 바른정당 복당파 문제를 막 서둘러서 봉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요소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계속 둔 채로 선거 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도 영남권을 많이 못 벗어납니다. 행보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그동안 흐름을 가져왔지만 수도권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제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죠. TK, PK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그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대략 보시면 지지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추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 후보, 심 후보는 주로 이제 20대 대학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 심 후보는 이해가 가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유권자층의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근데 유 후보는 그 젊은 층에도 정병국 그 선대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나누다가 인터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젊은 보수층을 새로 발굴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0대, 30대 초반에 그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는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남성들. 20대 남성, 30대 초반의 남성, 주로는 20대 남성이 많았는데요. 그 층들이 상당수가 유승민 지지로 돌아선 거죠. 왜냐하면 20대 층 중에 그 남성들 선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그 중에서 남성분. 네, 그러니까 경제는 좀 진보 쪽에 가깝고 신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들의 안보관들이 좀 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층들이 찍을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유보하고 있다가 유승민 쪽으로 좀 유승민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는 나중에 그 부분 되게 시간의 아쉬움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그 젊은층이 블루오션이어야 되는데 개혁적 보수의 새로운 힘을 발굴하는 계속 초반에 대구에 머물렀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왜 그 대구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아마 나중에 득표율에서 만약 목표치까지 못 갔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계속 대구를 벗어나서 서울에 오고 뉴스 공장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 계속 묶여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반응이 오는 피드백을 보고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 표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수도권에 그런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니까 거꾸로 대구 경북에 지금 내려가서 유세를 하니까 반응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호응이 있으니까 국민적인 호응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영남권을 다시 공략하고 있거든요. 전략을 거꾸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배신자 이미지를 벗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았으나 그 층은 애초에 자기한테 올 층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50대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서 이기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50대에서 그 5월 3일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만 본다면 50대에서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지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안정감을 많이 보여준 게 주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반면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20대에서 약간 그 이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몰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세하긴 합니다만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이런 어떤 표가 꽤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0대는 장하겠지만 20대는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봐요. 왜 그렇게 호남의 쟁투에 몰두했을까? 오히려 수도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몰고 내려가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대세론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니었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가 강한데 다른 지역에서 이 득표력을 인정받아야만이 호남에서 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안 후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호남에 몰두한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와 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추구해야만 하는 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베이스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 후보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보면 50대, 60대의 보수층 중에 남성들은 확실히 홍 후보 쪽을 결집하는 게 보여요. 그러나 5, 60대 여성분들은 흔쾌히 다 가지는 않고요. 대구경북 쪽에서도. 아니, 수도권에서. 40대 이하의 보수층들은 홍 후보 쪽으로 다 결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건 안 후보나 유승민 후보 이런 쪽으로 같이 분산되는 홍 후보, 안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돼지 흥분제 이런 어떤 그 논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지지율 특성을 보면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의 막판 깜깜한 기간 동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5월 2일 이전에는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 다 토론회를 잘했다는 평가는 많았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가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뭐 예를 들면 흐름이 모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5월 2일을 계기로 해서 바른정당 탈당파들 그리고 이제 TV 토론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자기의 2분 정도 정리된 발언들을 하고 그 뒤에 또 따님 문제도 터지면서 12척. 오히려 심상정 후보는 좀 잊혀지고 유승민 후보가 부각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막판 주목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꾸준히 상승했는데 깜깜이 선거 기간에는 오히려 상당히 정체한 느낌이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반면에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슈의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가 워낙에 그 TV 토론 6차례 과정에서 아주 독보적인 평가와 그 입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득표력이 그렇게 낮아질 거라고 잘 판단이 안 되는 편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 사전 투표까지만 해도 이미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분이 투표하셨는데 실제 사실 심상정 득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진보 진영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보여준 어떤 그 역량, 그다음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참 유쾌한 어떤 통쾌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유권자들이 충분히 표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심상정 후보가 진보층한테만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지지가 많이 옮겨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중도층은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혐오하거나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 층인데 심상정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이 굉장히 합리적인 진보 정의당이 그렇게 포지셔닝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이미지상으로는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굉장히 형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대 정당에 그 부분이 맞서는 굉장히 이 대선 이후에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다당 구조로 다음 정부는 이제 운영이 되는데 국회가 다당 구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안을 갖고 각 당이 충돌하는데 입장이 충돌하는데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이 문제는 이게 답이 맞다라고 소수하지만 합심해서 만약에 여론을 움직여갈 때 그 힘은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특히 있고.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은 정의당과 큰 차이가 없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할 정도니까 만약에 경제정책에서 갑자기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집권 세력하고 연대한다 이러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반대일 수 있죠. 집권 세력이 어떤 이제 독주하는데 만약에 두 당이 연대해서 이걸 막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대북 정책에서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예.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그 정치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예. 당을 다루는 것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를 넘어서는 네. 영향력이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 결국은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국민적 동의를 압도적으로 국민적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민생 과제든 개혁 과제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추진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실은 정치권, 여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근데 두 후보들은 그런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풍기는데 그 후보들의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속 구성원들은 정반대의 느낌이다.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 순간 상황은 언제가 될까요? 출구조사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뭐 선관위 공식적으로 당선증을 전달하는 시간이야 나중이지만 저는 이번 대선이 팽팽한 접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출구조사 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거의 결판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아서 출구조사가 이게 역시 정확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긴 한데요. 또 나름대로 이제 중앙선관위 사전 투표자의 성 연령 구성 비율을 다 받아서 보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빙 승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출구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라는 건 여론조사랑 다릅니다.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그렇죠, 행동을 묻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왔거든요. 사전 투표자 부분에 대한 보정이 잘 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출구조사 때 사실상. 예. 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내 전망이 진짜로 맞았다라든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그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거 당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일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짚어볼 것은 막판에 주의해야 할 가짜뉴스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가짜뉴스가 그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죠. 어쩔 수 없이. 예. SNS 발달과 함께. 예, 한두 배 늘은 게 아니고요. 6.4배나 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늘었고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것만 봐도 206건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중에 이제 55건은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이 되면 특히 이제 조직력이 강한 정당들 이 자기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선거나 다른 나라의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결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있습니다. 막판에 특히. 그리고 막판에 이제 선거 끝나는 시점인 한 오후 5시, 6시, 7시, 8시 요 사이. 요 사이 특히 2시간이 늘어서 특히 집중력으로 뭔가 이 마지막 심정력의 자극을 위해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굳이 투표장에까지 가서 투표표를 던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연성 지지자들을 막판에 끌어내려고 할 때 이 가짜뉴스가 동원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짜뉴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등장할 수도 있는 가짜뉴스. 등장할 수도 있고요. 뭐 등장한 것을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자의 투표를 하려는 계층.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연령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급속하게 도는 건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 누가 어떤 연령층, 그러니까 나이 든 연령층이 그때는 그랬죠. 을 겨냥한 그 어떤 연령층이 줄투표를 하고 있더라.
네. 뭐 이런 뉴스들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됐었죠. 그리고 그때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 진짜 뉴스였는데 2002년 노무현 이해창 자결 때 실제 노년층이 오전에 줄을 엄청나게 서서 오후 이후 시간대에 큰일 났다. 라고 왜냐하면 그 투표 들어가기 전에 막판 여론조사상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는 노년층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록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역대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문자가 돌고 그 문자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그리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가짜뉴스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죠. 막판에 강하게 던져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유인시키려고 하는. 실제로 그 선거에서 가장 강한 건 구전이거든요. 근데 구전이라 하면 요즘은 SNS고 특히나 이제 카톡 창에 모여 있는 다른 이제 밴드 창에 모여 있는 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파력이 뭐 영초죠, 영초. 예, 영초입니다. 그거를 뭐 그냥 엄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언론 신뢰도가 그만큼 SNS를 더 믿는 그만큼의 어떤 불안감들이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누군가 제공해주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들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의도 연구소라는 맞습니다. 제목으로. 여의도 연구소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운영하는 연구소로 꽤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자체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만 숫자가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 가지 숫자가. 그리고 방송 3사 여론조사다. 뭐 이런 수치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뭐 한국당이라고 이렇게 등장한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 수치는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속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주장해 왔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이 며칠날 발생하고 신양자 구도고 이미 뭐 이겼다. 예 부합하는 숫자 뭐 그런 숫자들이 나왔죠.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는 확인 중입니다. 뭐 실시간 대응을 해서 이것이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으나 사실 그게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기법상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특히나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이게 너무나 다양하게 내용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연구소 발 여론조사라며 광범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봐도 좋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기존 경향성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돌아다니는 그 말하자면 수치 가운데 그 여의도 연구소 수치만 조금 다릅니다. 참고하십시오. 돌아다니는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로 막판에 카톡을 받거나 주변인들한테 뭔가 전달받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든 여의도 연구소든 그 기간 동안 수치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방송사라고 해서 또 도는 수치가 있는데요. 방송사는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수치는 믿지 마시라는 거. 뭐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자, 그리고 또 등장했었던 그리고 그래서 대선 당일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짜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이 과반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등장하는 그 가짜뉴스도 있거든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안 해요.
예.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수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건 대부분 다 그냥 가짜 뉴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사전 같습니다. 투표에 누가 얼마 참여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사전투표 결과가 누구가 가반이다라든가 누구가 얼마다. 예. 그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 예.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투표용지 관련돼서 그 지금 현재 SNS에서는 그 간격이 없는 것으로 2가지 버전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네.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명하고 있고 혹여 일부에서는 뭐 프린팅의 오류나 이런 예.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찍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 있고요. 이건 아마 개표하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투표해보셨겠지만 투표해보시면 오늘 분위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엄하고 좀 긴장되는 분위기여서 예.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투표용지가 네. 혹여라도 프린팅의 오류나 기계 설정의 그렇죠. 오류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각 정당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 표가 혹여 등장하더라도 직인이 정확하게 프린팅되어 있으면 네. 그것은 아마 수개표를 통해서 유효표로 판정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본인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투표 용지다라고 판단이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뭐 촬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표 기록관에게 예. 확인할 수 저희가 지난 주말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실제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되든가. 예. 그럴 경우에는 투표를 기표를 하고 나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네. 기표를 한 다음에 바꿔달라는 표는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찍었다. 내가 잘못 찍었어요. 바꿔달라고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근데 찢으면 또 벌금이에요. 엄하게 처벌됩니다. 벌금만이 아니고요. 1년 네. 이상의 징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찢었다가 감옥 가는 사람 제가 못 들어봤는데 예. 여하간 벌금 정도는 나온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표가 돼서 이거 큰일 났다. 바꿔달라고도 안 되고 혹은 그 표기를 찢어버려도 안 되고 기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사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사전에 얘기합니다. 사전에 얘기해야 하고 그때는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증거물로. 그렇죠.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서 찍건 밖에서 찍건 혹은 나중에 찢건 바꿔달라고는 다 안 된다는 거. 예. 예상되는 가짜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투표 용지와 투표 장에 관련된 그것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후보 관련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으로 네. 생명 의독 그것도 아주 설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 가짜 뉴스도 이미 판정이 사진도 막 돌아다녀요. 저도 예. 봤거든요. 네. 정말 절묘하게 합성을 해가지고 네. 사진이 쉽게 합성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보면 정말 그런 사진으로 볼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그건. 네, 가짜 뉴스입니다. 건강하게 살이 오히려 찌고 있다고 몇 번 예. 여자들이었는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니까 뭐 문재인 후보 침해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오래전 등장했죠. 예, 이것도 가짜 뉴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강요 명단 관련된 그렇죠. 것도 가짜. 이미 뉴스입니다. 다 나눠 먹고 있다. 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강요 명단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막 돌아다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딸 국적과 관련된 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미국인이다. 예. 외국인이다는 가짜 뉴스. 그리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예. 한국말.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에 따른 직접 촬영을 해서 한국말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의도도 어버이날 숨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이제 가짜뉴스 SNS 모아진 걸 꽤 봤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는 거의 없고요. 예, 사실과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설마 이건 가짜뉴스겠지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 조심스럽네요, 오늘. 네,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예. 선거법 위반 마지막까지 예. 조심하시고. 5번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예. 이런 가짜뉴스가 사실 거의 없는 편이고요. 예. 적어도 1, 2, 3번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네. 가짜뉴스가 1번, 3번 후보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2번 후보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없다고 하는 특이한 현상도 저희가. 예. 예. 오늘은 진짜 뉴스를 말씀드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가 네. 에이 가짜뉴스겠지 했던데 진짜로 밝혀진 뉴스는 있다고. 네. 선거법으로 좀 고발해 주세요 이분을.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네. 하영 기자 관련해서 뉴스가 또 하나 돌았어요, 어젯밤에.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예. 예, 짧게 얘기해. 아니, 제가 뭐라고 좀 그런.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라는 TBS에 교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교통방송에서 특정 후보 얘기하다가 뭐 울컥해가지고. 예, 울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진행자께서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계속 하품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었는데. 정봉주 씨가 네. 그 카메라 안 잡힐 때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웃는 거 참느라 그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그게 얼굴 근육의 문제네요. 네.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안 AS. 오늘 역시 뭐 거의 대부분이 투표를 했다, 투표할 거다 등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미국 북동부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서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네. 떨리는 분들은 많겠죠. 네.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새벽 늦게 일 마치고 밤 안 자고 1등으로 투표하러 갔는데 억울하게 2등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1등으로 투표하고 왔어요. 예, 1등으로 투표 마치고 인증샷도 SNS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많네요. 6시 땡 하고 투표소에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예, 6시 땡 하고 갔는데도 줄이 길었군요. 6시 땡 하고 갔는데도 15분 대기하고 투표하고 나오면서 출구조사 응했네요. 7시 40분 기준으로 포털 실시간 검색 1위부터 9위까지 전부 투표 관련인데 유일하게 뉴스공장이 들어있습니다. 뉴스공장의 힘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김어준의 힘으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살아남은 거의 모든 고정 코너가 다 날아갔으나 이 코너는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거의 대선 일정이 유사해가지고 프랑스 대선 짚어보기 위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랑스 대선 짚어보는 날인가요?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짚어보기도 하고 네. 겸사겸사 나오신 거예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 나오셨으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 외신에서 짚어주는 관전 포인트. 네. 외신에서 짚어주는 관전 포인트는 대부분 국내 전문가들 입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렇죠. 쿠션 맞고 간 거긴 한데. 네. 그래서 국가별로 또 우리 대선에 관심 가지는 포인트가 또 다를 테니까. 네. 예. 프랑스 대선 살짝 짚고. 네. 그리고 외신에서 짚은 포인트들 짚어볼까 합니다. 이 프랑스 대선이 없었으면 뒷부분 외신에서 짚는 포인트는 안 했을 거예요. 자, 프랑스 전문가로서 프랑스 대선이 정말 이상한 대선이거든요, 결과가. 네. 예. 우리 방송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공장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미 뭐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넓게 굉장히 많은 사실을 넓게 얕게 합니다.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뭘 많이 접하시는지. 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참 이상한 선거다. 물론 이제 우리 우방국이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고
그런 나라의 새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축하를 해주고 좋은 면을 이제 많이 봐주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특정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나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많이들 그렇게 하죠. 3, 4, 5번에 다 거론했습니다. 네. 1, 2번은 거론 안 했고. 그렇죠. 1,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나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마크롱 이제 대통령이죠. 후보라는 말이 입에 익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신임 대통령 물론 정식으로 임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만들어진 그렇죠. 후보였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만들어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최연소. 그렇죠. 예. 전 세계 주요 국가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예. 어쨌든 프랑스 역사상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왕이야 뭐 어릴 때부터 대통령 저 왕을 하니까 왕을 제외하고 선출직 국가 원수로서는 프랑스 통틀어서 역사상 최연소입니다. 프랑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제가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다른 나라도 선출대는 없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 역대 역사를 통틀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현존하는 그 국가 원수 중에서 최연소고요. 30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통틀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선출 역사가 뭐 그렇게 뭐 몇백 년 되지는 않으니까 통틀어서도 가장 젊은 나이가 아닐까. 물론 혹시 제가 잘못된 누구 다른 분 발견하시면은 그 제보를 주셔도 좋고요. 관심이 덜 가는 뭐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이런 쪽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총리는 있습니다. 총리는 임명직이니까요. 예. 그렇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선출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원수로서는 최연소고요. 우리 흔히 그 국가 원수 중에서 뭐 나이가 젊다 할 때 이제 케네디 나오는 게 케네디. 그다음에 현 그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뭐 이런 분들 거론이 많이 되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입니다. 가장 젊다고 했을 때가 4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30대 후반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젊고. 이 과거에도 젊은 대통령이 프랑스에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나폴레옹 그러면은 황제로 알잖아요. 근데 한때 대통령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된 건데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크롱 대통령이 39세 아니겠습니까? 39살 반.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빠른 거죠. 게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직을 거의 안 해봤어요. 네. 공직을.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직 경험이 별 많지 않은 그런 그 국가 원수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관 2년 했던가요? 네. 장관을 2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2년을 근무했고. 그건 비서였고. 네. 그렇게 이제 공직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임명직으로 그 2번 했던 거 그게 다거든요. 그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선출직도 한 적이 없고요. 네. 선출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 2년을 하고 경제장관이었는데 경제장관 당시도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장관이었었죠. 경제장관을 하고 나오자마자 물론 사회당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했죠. 나는 더 이상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 당을 만든 것이 지금 당 앙마르시라고 하는 그 정당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이 당이지 이미단체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이것도 프랑스 그 5공화국 적어도 5공화국 들어서 국회의원 수가 한 명도 없는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뽑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혼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당을 만든 거지. 네.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국회의 해산권도 있지만 똑같이 5년씩 그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6월 초에 총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몰아줄 거고. 근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엉막스 그러니까 아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대통령 소속 정당을 밀어주겠다라는 여론조사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거꾸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것도 유례가 있을까 싶어요. 그 소속 정당으로 그 총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가는데 나는 지지를 마크롱 대통령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나는 소속은 사회당 소속인데 지지는 마크롱을 한다.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걸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원내 교섭 단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은 이번에 백지 투표 그렇게 많습니다. 네. 몇백만 단위예요. 백지 투표 좀 나왔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표를 하겠는데. 사실 백지 투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장에 안 간 게 아니고. 갔어요. 네. 놀러 간 게 아니고 일부러 투표장에 가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그렇죠. 백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프랑스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백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분명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표시를 안 한다. 그러니까 백지를 집어넣는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백만 표가 되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세력인 겁니다. 사실. 네, 그렇죠. 누구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한 적극적인 유권 자책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선거예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마크롱 후보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콘텐츠가 없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크 아딸리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지성인이 한 명 있는데 예. 그분 눈에 띄어 그분이 중요한 재밌는 말을 했어요. 2015년에 다음 차기 선거의 대통령은 무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맞았죠. 근데 이제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아딸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는 마크롱이 차차기가 될 줄 알았다. 근데 바로 차기가 되어버릴 줄은 자기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선거가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네.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네. 미국은 트럼프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만 틀림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탄핵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그 혐오다, 불신이다 이런 그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당 정권의 몰락이다. 그러니까 좌파의 몰락이다. 이거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왜냐하면은 사회당 정권이 몰락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회당이 사회당답지 않다. 이거는 뭐 우파나 다를 게 뭐냐 이러면서 몰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 경제장관을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당 정부 하에서 이 경제장관을 하면서 사회당을 사회당답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마크롱을 지지하냐고. 그렇죠. 예, 백지를 던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더 좌쪽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멜랑숑 후보라고 이제 4위 후보 있지 않습니까? 뭐 당 이름은 뭘 어차피 말씀드려도 생소할 테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옛날 그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공산당 계열에 가까운 그런 네. 후보입니다. 그 후보 쪽으로 표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오리지널 공산당에 가까운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몰락이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좌쪽으로 가서 사회당이 몰락을 한 그렇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그 이번에 그런 마크롱 후보가 결성한 그 엉마르시 그 전진이라는 정당이 과연 얼만큼 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과연 중도 정치가 성공을 할 수도 아니면은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얘기를 양념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얘기만 하다가 우리 대선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프랑스 대선을 바라보면 저도 프랑스 대선에 관심이 많았던 게 최근에 이제 주요 선진 국가들, 네. 주요 덩치 큰 국가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민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민심의 큰 흐름은 그게 뭐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 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강고한 기존의 질서가 네. 헌법 내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평가, 재분석하겠지만
인터넷 발달 덕분에 이번 대선에도 약간 드러났지만 유권자들이 달라졌어요. 네. 예. 조그만 정책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여담입니다만 그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뭔가 감시를 하든 아니면 진짜 참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이 직접 참여를 정치에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가지고 제 손에 그 옮겨진 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팔릴까봐. 출판사에서 싫어할 겁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준입니다. 투표들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